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 혼돈과 원칙의 대결, 수많은 전투를 치른 독일 국방군의 베테랑들에게 전쟁이란 전문적인 영역이었으며 정해진 흐름과 예측 가능한 교리가 지배하는 하나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과 맞붙었을 때 규율이 잡혀 있고 체계적이며 철저하게 교범을 따르는 자신들의 거울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942년 그러한 예측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독일군에게 미군은 하나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교전 수칙조차 모르는 듯한 열정 넘치는 아마추어였고 바로 그 점이 미군을 끔찍할 정도로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군은 신중하기로 유명해서 한 치 앞을 움직이기 전에 대규모 사전 포격과 상부의 명확한 승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당혹스러울 만큼 거의 무모함에 가까운 공격성으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나치 독일의 정보부대인 지어 하이츠딘스트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장교들은 미군이 가진 치명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에 주목했습니다. 기습을 당했을 때 미군 분대들은 엄폐물에 숨어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반사적으로 총탄이 날아오는 곳을 향해 곧장 돌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고 상황을 기어이 격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거친 공격성의 원동력은 바로 경이로운 수준의 화력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전역 당시 미군 보병사단은 교전 시 분당 대략 12,000발의 소화기 탄환을 퍼부을 수 있었는데 이는 영국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심리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장교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관찰 기록 중 하나는 미군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LA 마셜 준장이 분석한 자료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유럽 군대에서는 15%에서 25%의 병사들만이 적극적으로 총을 쏘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미군은 즉각적으로 군대의 가용 화력 100%를 쏟아부어 독일군 진지를 제압하려는 적극적인 사격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이 미군의 전술적 실수를 이용하려 할 때쯤이면 미군은 이미 각본에 없는 폭력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 뒤였습니다. 그들은 독일군보다 더 나은 두뇌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독일군이 생각조차 하기 전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짓눌러 승리한 것입니다. 모든 미군 병사가 잠재적인 지휘관이었던 이유, 1940년대 중반의 전통적인 유럽 군대에서 장교를 잃는다는 것은 곧 부대 전체가 즉각적으로 마비됨을 의미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 모두 엄격한 하향식 구조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은 상관의 호각 소리를 듣고 나서야 움직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곧 절망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미군 소위를 죽인다고 해서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공격을 이끄는 사람이 바뀔 뿐이었습니다. 개인의 주도성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집착은 모든 미군 분대를 자율적인 전투 세포로 만들었고 이는 독일군이 약점으로 이용하곤 했던 경직된 영국군의 지휘 체계와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영국군 소대는 지휘관을 잃으면 재정비를 위해 진격을 멈추거나 새로운 명령을 기다렸지만 미군의 상병과 이병들은 그 즉시 지휘권을 이어받도록 문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향식 투지의 가장 전설적인 사례는 노르망디 복화주 생울타리 지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라는 교착 상태 중에 일어났습니다. 커티스 컬린이라는 평범한 하사는 그들의 30톤짜리 셔먼 전차가 아주 오래되고 돌처럼 단단한 흙벽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미군은 제1군 소속 전차의 60%, 즉 대략 500대의 차량의 벽을 뚫기 위한 무소불 모양의 강철 이빨을 장착했습니다. 독일군의 전투 후 보고서는 이러한 위험한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고립되고 포위된 상황에서조차 평균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미군 분대들이 지휘 체계의 50%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전투 효율을 유지하며 싸움을
계속했다고 짜증 섞인 어조로 기록했습니다. 독일군에게 영국군과의 전투가 쇠사슬을 끊으려는 노력과 같았다면 미군과의 전투는 말벌떼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944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군의 소부대 지휘관들은 영국군 부사관들보다 최대 40%더 많은 작전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무리는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빠른 적응, 패배로부터의 진화, 그리고 아프리카 군단 베테랑 지휘관들의 경험. 1943년 초 카세린 협곡에서 있었던 미군과의 첫 조우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미군은 초보였고 그들의 전술은 서투르기 짝이 없었으며 단 한 번의 교전에서 6천 명 이상의 병력과 거의 200대에 달하는 전차를 잃는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똑같은 체계적 실수를 수개월 동안 반복하는 영국군의 성향에 익숙해져 있던 독일군은 미군이 남은 작전 기간 동안 전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독일군 최고 사령부를 뼛속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군은 무너지는 대신 그 참담한 실패를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영국군의 교리가 종종 정체되어 있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느껴졌던 반면 미군은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학습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니지에서의 패배 후 불과 3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군은 지휘체계 전체를 뜯어고치고 항공 지원을 지상부대와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했으며 근거리에서 독일 전차를 상대할 수 있도록 전차 승무원들을 재훈련시켰습니다. 불과 몇 주 뒤 독일군이 이 부대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들은 예전에 그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버리하던 아마추어들은 사라지고 단 한 달 만에 전술적 효율성을 야기시 5%나 끌어올린 강력한 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진화는 곧 독일군이 미군의 특정 전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쯤이면 미군은 이미 그 전술을 버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적응 속도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군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세린에서 전차 200대를 잃었을 때 미군은 단 며칠 만에 이를 보충했지만 만약 독일군 사단이었다면 몇 달 동안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시칠리아 침공 시기쯤에는 미군의 화력 조율 능력이 눈부시게 향상되어 아군 진격 부대에서 불과 100야드 떨어진 곳에 포탄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가장 정예화된 독일군 부대조차 자살 행위라고 여길 만큼 대담하고 정밀한 묘기였습니다.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파악 가능한 정적인 존재였다면 미군은 방어벽을 세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이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았습니다. 교훈의 제도화, 경험의 무기화, 미군의 위험성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단순한 개인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군과 독일군을 아득히 뒤처지게 만든 거대한 산업적 규모의 피드백 구조였습니다. 영국군이 힘들게 얻은 전술적 비밀을 정예 부대나 특정 연대 내에서만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미군은 전투 경험을 마치 대량 생산되는 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배움의 과정을 완벽히 제도화했습니다. 프랑스 보카주 생울타리 지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모든 교전 상황은 전투 후 검토 보고서인 AAR을 통해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조지아나 텍사스 같은 훈련소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는 1944년 후반에 유럽에 상륙한 신참 미군 보충병이 2년 동안 참호에 틀어박혀 있던 독일군 베테랑보다 최신 전술 지식을 더 많이 갖추고 도착하는 경우가 잦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규모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미군은 1944년 한 해에만 150개가 넘는 야전 교범을 업데이트했으며 여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MG-40이 기관총을 무력화하거나 용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대전차 장애물을 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독일군에게 몹시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하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정보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경 일반적인 미군 보병은 단 3개월 전에 교훈에서 직접 도출된 특수도구와 교범을 포함하여 무려 88파운드의 군장을 메고 다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군의 훈련 프로그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16주에서 불과 4주까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1939년에 낡은 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군이 전통에 의존하고 독일군이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했다면, 미군은 끊임없이 흐르는 정보의 흐름에 의존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가 새로운 은신처를 찾거나 전차 지휘관이 새로운 매복 전술을 사용할 때마다 그 정보는 처리되고 인쇄되어 몇 주 안에 10만 명의 신병들에게 교육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새로운 무기나 전술이 전선에 등장할 때쯤이면 미군의 다음 보충병들은 이미 그것을 어떻게 파괴해야 하는지 정확히 훈련받은 상태였습니다. 생명과 물자의 교환, 산업 전쟁의 논리, 독일군에게 전쟁이란 전술적 기교와 전사의 정신으로 정의되는 전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영국군과 싸울 때 그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긴 했지만 비슷한 전통주의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접근 방식은 독일 국방군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미군은 교묘한 보병 기동전으로 독일군을 앞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처럼 다루었으며 무생물인 물자를 소비하여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독일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없는 거대한 기계에 짓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이 저격수 한 명을 소탕하기 위해 역사적인 마을을 초토화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었다면, 미군의 교리는 잔인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저항이 있다면 고성능 폭격으로 지워버려라. 이러한 무자비한 힘의 논리는 천문학적인 자원 소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유럽을 가로지르며 진격하는 동안 미군은 독일군 한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기 위해 평균 5톤에서 6톤에 달하는 탄약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대로 물자 부족에 허덕이던 독일군은 대포 한 문당 하루 포탄을 10발에서 15발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강철의 비라고 부를 만한 이 엄청난 물량 공세는 105mm와 155mm 곡사포 앞에서는 독일군의 전술적 탁월함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미군이 사용하는 장비 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영국군의 리엔필드 소총이 볼트 액션의 걸작이었다면, 미군의 M1 게런드 소총은 모든 병사에게 반자동이라는 이점을 쥐어주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2명으로 구성된 미군 한개 분대는 카-98K 소총으로 무장한 30에서 40명 규모의 독일군 한개 소대와 맞먹는 화력을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방어군에게 있어 그야말로 궁극의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반격할 수 있는 것보다 100%더 많은 총알로 미군이 아예 해당 구역 전체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릴 때 개인의 전투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력 대신 포탄을 소비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미군은 전문가적인 훈련을 받은 독일군조차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소모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보의 공포, 하늘에서 내리는 죽음. 1944년에 독일군에게 비행기 엔진의 휘파람 소리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이 독일 도시에 대한 대규모 야간 전략 폭격에 집중한 반면, 미군은 전쟁을 대지 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전술 항공 지원에 특화되어 하늘을 영구적인 사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독일군들은 미군 전투 폭격기를 일컬어 야보라는 끔찍한 은어를 만들어냈고, 그들을 마주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죽음, 이른바 야보토트라고 불렸습니다. 이 공포의 핵심 무기는 P-47 선더볼트였습니다. 8 정의 50 구경기관총과 수천 파운드의 폭탄으로 무장한 이 거대한 폭격기는 무게만 무려 7톤에 달했습니다. 구조적인 편대로 작전을 수행했던 영국군과 달리 미군 조종사들은 무장 정찰 임무를 띠고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1944년 여름, 미 전술 공군 사령부는 하루에 1000회 이상의 출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엘리트 독일 기갑 사단들을 야행성 동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둠이 깔린단 몇 시간 동안만 이동할 수 있었고 하룻밤 동안 평균 10에서 15km를 전진하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이 아무리 치밀하게 티거 전차들을 숲속에 숨긴다 하더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미군 정찰기 단 한 대가 치솟는 배기가스를 발견하는 순간 수많은 선더볼트 편대가 단 몇 분 만에 벌떼처럼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노르망디 전역의 통계 기록에 따르면 특정 퇴각 작전 중 발생한 독일군 전차 손실의 70%는 미군 전차가 아니라 공대지 로켓과 기총 소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우위였습니다. 미군은 그저 지상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세계를 마비시켰으며 해가 떠 있는 동안에 100% 모든 움직임을 자살 도박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최전선에서의 위협이었다면 미군은 태양이 떠 있는 매 초마다 느껴지는 숨막히는 위협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포병 전력, 목표물에 쏟아지는 강철의 비, 독일 국방군 베테랑들에게 있어 아무런 전조 없이 조용히 들이닥치는 미군 포병대의 포격보다 더 끔찍한 소리는 없었습니다. 영국군의 포격도 의심할 여지 없이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물려받은 전통적이고 다소 느린 사격 통제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전장을 초고속 산업화된 도살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비밀 무기는 단순히 대포 그 자체가 아니라 무전기를 든 단 한 명의 전방 관측 장교가 군단 전체의 파괴적인 화력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지휘 본부인 화력 지휘센터, 즉 FDC였습니다. 독일군에게 미군의 포병 전력은 그 무시무시한 속도와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 때문에 소련의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궁극의 심리적 악몽은 바로 동시탄착, 즉 TOT라고 알려진 전술이었습니다. 미군의 화력 통제 장교들은 복잡한 계산자와 시간을 맞춘 시계를 사용하여 수마일 떨어진 서로 다른 포대에서 날아오는 모든 포탄의 정확한 비행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들은 발사 시간을 각기 다르게 조정함으로써 10개에서 12개의 서로 다른 대대, 즉 최대 144문의 개별 중포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단 3초의 오차 범위 내에 정확히 똑같은 좌표에 타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방어하는 입장에선 그 어떤 경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발의 0점 사격으로 방어군이 벙커로 뛰어들 시간을 벌어주던 영국군의 방식과 달리 TOT 타격은 몇 분 동안 하늘에서 아무런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단번에 폭발하며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대한 불의 장벽이 되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독일군들은 미군의 포격이 가진 자동적이고 편제적인 특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독일군 분대가 MG-42 기관총을 단 한 발이라도 쏘면 미군 관측 장교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파멸적인 포격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벌지 전투 기간 동안 미군 포병 부대는 단 14일 만에 무려 120만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고 100%의 타격 포화율을 유지하며 울창하고 오래된 숲을 부러진 나무와 뼈가 뒹구는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전투구역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들은 미군 병사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전체 사상자의 75%가 이 무자비한 포탄에 의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일군이 보기에 영국군은 용감한 병사들로 싸웠지만 미군은 전통적인 보병의 기술 따위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강철의 장막으로 싸웠습니다. 병참의 힘, 멈출 수 없는 산업. 독일 병사들의 사기에 가장 치명적이고도 마지막이었던 일격은 어떤 비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샌드위치 하나였습니다. 1944년 무렵의 독일군은 여전히 운송수단의 70%를 동물의 힘에 의존하는 말과 자전거의 군대였으며 병사들은 꽁꽁 언 형편없는 배급 식량으로 굶주리기 일쑤였습니다. 이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군은 물자의 희소성이라는 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완전히 기계화된 절대적인 군대였습니다. 미군은 하루 24시간 내내 6,000대가 넘는 트럭을 운행하는 거대한 수송로 시스템인 레드볼 익스프레스를 통해 매일 전선으로만 2,500톤의 보급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독일군 포로들이 미군의 물량 공세가 보여주는 거의 모욕적일 정도로 사치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일군들이 얼어붙은 감자와 말고기를 찾아 헤맬 때 그들은 꽁꽁 얼어붙은 진흙탕 숲 한가운데서 따뜻한 칠면조 요리와 초콜릿바를 먹고 있는 미군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한 독일군 장교는 미국 본토에서 최전선까지 신선한 크림이 잔뜩 들어간 생일 케이크가 배달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제3제국이 파멸했음을 직감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급망이 수백만 발의 탄약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감성과 사치품까지 실어 나를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위력은 독일군 부대가 수백 마일을 걸어서 행군하며 전투화와 함께 그들의 영혼까지 닳아 없어지는 동안 미군 보병의 100%는 트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군이 단지 전차만 더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부대의 90%를 항상 작전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부품과 전용 연료, 그리고 군안 차량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해에 독일이 힘겹게 전차 한 대를 생산할 때 미국의 공장에서는 거의 4대를 쏟아내고 있었으며 이는 독일 제국 전체가 긁어모을 수 있는 양보다 10배나 많은 고옥탄가 가솔린 공급의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을 상대하는 것이 군사 전통의 대결이었다면 미군을 상대하는 것은 독일이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 결코 타오르기를 멈추지 않을 거대한 산업 용광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본 탄약조차 부족한 마당에 미군은 이등병조차 새 양말과 담배,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보급받는 것을 보았을 때 독일군의 싸우려는 의지는 그야말로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의 경제 거인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 속으로 깊이 빠져보는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통찰력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최전방에서 벌어진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군의 가장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